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들을 임신해야지. 배를 끊을 작정이야.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더니 만삭인 며느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기는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지만 남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한밤중에 맨발로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만삭의 배를 감싼 채 친정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딸의 피를 닦아주던 친정엄마가 사실 시댁이 올려다볼 수 없는 거대 재벌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딸의 상처를 본 그날 밤 그녀를 짓밟던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깊은 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풀벌레 소리만 고요를 깨트리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 미숙도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이 밤중에 대체 누구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연희가 서 있었어요. 연희는 만삭의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아빠, 살려줘요. 연희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 움큼이나 빠져 듬성듬성 비어 있었어요. 연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상철이 달려나와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연희의 얇은 원피스 위로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였어요. 온몸이 매질을 당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어머니 춘희는 며느리의 방을 몰래 뒤졌어요. 그러다 장롱 깊숙이 숨겨진 분홍색 아기 옷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분홍색? 설마 딸을 가진 거야? 시어머니는 곧장 단골 무속인을 찾아가 복채를 내밀었어요. 무속인은 방울을 흔들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계집이야. 아주 지독한 년이지. 뭐라고요? 우리 집안 3대 독자 아들이 아니고요? 이 년은 제 어미랑 똑같이 사람 잡아먹을 팔자야. 남편 앞길 다 막고 집안 망하게 할 사주라고. 춘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연희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재수없는 년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연희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연희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감히 우리 집대를 끊을 셈이야? 내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며. 우리 집은 딸 따위 필요 없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마당에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삭인 며느리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지. 이런 쓸모없는 년,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빗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연희의 머리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 아기는 살려주세요. 아기, 그 계집애도 너랑 같이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살지.
시어머니는 연희의 머리카락을 쥐고 방바닥을 질질 끌고 다녔어요. 연희의 머리카락이 통째로 빠져 방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남편 성민은 거실 소음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연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 지리산의 차가운 마당입니다. 상철은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숙은 연희의 상처를 닦아주며 오열을 멈추지 못했어요. 연희야,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 아빠를 용서해라.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아기가 잘못될까봐. 연희는 미숙의 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상철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라, 연희야.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인간들,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상철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봉인이 풀렸어요. 그 안에는 현진그룹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서류가 있었습니다. 상철 씨, 정말 그곳에 연락하시게요?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어. 상철은 수첩을 넘겨 한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김 실장, 나야. 홍상철이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회장님 맞으십니까? 그래. 20년 만이군. 당장 알아봐야 할 곳이 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상철은 차가운 눈빛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눈물과 피를 본 순간 인자한 10만이는 죽었습니다. 대성유통, 그 집안 관련 전부 조사해주게.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모두 털어봐줘. 상철의 목소리가 지리산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제 딸을 울린 자들을 향한 부모의 성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김 실장과의 통화를 마친 상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 홍상철. 그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산속 10만이의 평온했던 삶은 끝이 났어요. 상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류함 속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상철과 미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철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던 현진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과 막강한 권력이 보장된 길이었지만 상철은 그 모든 것을 오물처럼 버렸어요. 지리산에 휴양을 왔다가 우연히 그림을 그리던 미숙을 보고 첫눈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상철 씨,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그 귀한 자리를 다 버리고. 당시 미숙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며 상철에게 물었지요. 상철은 아내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산속의 공기가 100배는 더 달콤해요. 권력이라는 건 결국 남을 짓밟아야 유지되는 독배 같은 거니까요. 상철은 집안의 강요에 의한 정략 결혼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호령을 뒤로한 채 미숙과 함께 지리산으로 들어와 소박한 약식 혼례를 올렸어요. 그렇게 20년을 10만이로 살며 단 한 번도 과거를 그리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화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먼지를 풀풀 날리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례하게 마당 한복판까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연희의 시어머니 박춘희와 남편 배성민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코를 쥐어박고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총구석에서 사람이 산다고? 짐승우리도 이것보단 깨끗하겠네. 시어머니 춘희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고쳐매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방 안에서 연희를 돌보던 미숙이 놀란 얼굴로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상철도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그들을 차갑게 마주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는 겁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지만 춘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녀는 상철의 남루한 옷차림과 낡은 기와집을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딸 자식이 왔으면 타일러서 집으로 보낼 것이지.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치세요? 사돈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당신들을 절대 용서 못합니다. 곁에 서 있던 남편 성민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내며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적당히 좀 하시죠. 연희가 매 맞을 짓을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훈육 좀 하신 거예요. 훈육? 만삭인 애를 빗자루로 패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는 게 훈육이냐? 상철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춘희는 더욱 표독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신만이 주제에 가르치려 들어? 산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정신이 나갔나 보네. 이 집구석 수준 보니까 연희가 왜 저 모양인지 알겠어. 가난이 죄라고 배운 게 없으니 딸 교육도 그따위로 시켰지. 춘희는 마당 한편에 정성껏 널어둔 약초들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따위 풀떼기 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대성유통 며느리 자리를 넘봐?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우리가 걷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대를 이어야지. 상철은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어요. 춘희는 상철의 침묵을 기세등등하게 오해하며 성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성민아, 가자. 이런 오물 냄새 나는 곳에 더 있다가는 옷에 냄새 배겠다. 연희 그 계집애한테 전하세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우리 집안과 연 끊으라고. 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난 뒤 마당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상철은 무너진 약초들을 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함에는 현진그룹의 상징인 황금 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요. 상철이 다시 서류함을 챙겨들자 미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연희, 그리고 당신. 더 이상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건지 똑똑히 알게 해줄 거예요. 상철은 서류함 속에 보관해 두었던 핵심 인맥들의 비밀 연락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철의 시선은 창밖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대성유통이 있는 도심을 향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 안개가 차갑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아버지는 무거운 갑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이제 대성유통의 화려한 껍데기가 하나둘씩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상철의 결단은 그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려온 김 실장의 보고는 짧고 명확했어요. 현진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대한 파도가 도심을 향해 몰아쳤습니다. 그 파도의 끝에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대성유통이 서 있었지요. 그 시각 대성유통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배동우 회장과 남편 배성민 본부장은 자신들에게 닥칠 운명을 꿈에도 몰랐어요. 성민은 책상에 다리를 올린 채 어제 지리산에서 본 초라한 처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그 집구석 꼬락서니 못 보셨죠? 들었다. 그런 거지 같은 집딸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연희 그년 제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부자가 낄낄대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첫 번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뭐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 당장 지점장 연결해. 동호의 호통에 비서가 식은땀을 흘리며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십 번을 걸어도 지점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실의 전화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대성유통의 생명줄과도 같은 대형 유통망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이 거래해온 대형마트 본사에서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왔어요. 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직접 휴대폰을 들고 거래처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이, 박 사장님. 나 대성 배성민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연결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수신겁으로 넘어가거나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성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거래처인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이사님, 전화를 왜 피하세요? 우리 물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다고요. 미안합니다. 배 본부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대성이랑 엮이면 우리도 죽는다고요. 누가요? 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대성유통은 이제 끝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뚝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분노에 못 이겨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대한민국 유통업계 전체가 약속이나 한 듯 대성유통을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상철의 지시를 받은 김 실장이 있었습니다. 현진그룹의 압도적인 자본력과 정보망은 대성유통의 숨통을 단숨에 조여갔어요. 대성이 납품하던 모든 통로가 막혔고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미수금을 달라며 본사 로비로 몰려와 소리를 질렀어요. 돈 내놔. 우리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할 거 아니야. 사기꾼 놈들. 망할 거면 곱게 망하지. 우리까지 다 죽일 셈이냐. 아비규환이 된 로비를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며 동호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일궈온 회사가 단 반나절 만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춘희 역시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빗자루 하나가 이런 재앙을 불러왔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게 다 그 재수 없는 며느리년 때문이야. 그년 때문에 집안 망조가 들었어. 춘희는 여전히 남 탓을 하며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고 의지하던 무속인조차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어요. 대성유통이라는 배는 이미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사무실 구석에서 덜덜 떨며 다시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형님이라 부르며 돈을 갖다 바치던 고위직 인맥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아니, 형님. 저 대성 성민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참.
대성유통? 아, 그 부도 직전이라는 회사? 거긴 이미 사형 선고 내려졌어. 귀찮게 굴지 마. 성민은 자신의 손에 쥐어진 권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비웃었던 연희의 친정 부모가 떠올랐지만 설마 그들이 배우일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운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잘못 보여서 벌어진 일이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싸늘하게 등을 돌리자 대성유통은 순식간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사무실의 에어컨마저 멈춰버린 듯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혔어요. 동호회 책상 위에는 파산 신청을 검토하라는 법무팀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대체 누가 우릴 죽이려 드는 거냐? 동호회 비명 같은 절규가 텅 빈 사무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위세가 당당하던 대성유통의 간판이 오늘따라 유독 낡아 보였어요. 지리산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이 도심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보고를 받으며 가만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는 대성유통을 날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서늘한 바람이 화실 안으로 밀려듭니다. 안미숙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평생 산을 그리며 마음을 다스려온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미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딸 연희가 겪은 수모가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부인 연희가 그새 집 나가서 친정으로 갔나 본데요. 제 성질 못 이기는 나쁜 버릇 시댁에서 가르치려고 매 좀 든 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박춘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입니다. 안미숙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부인, 가르침이라니요? 제 딸 몸에 손을 대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안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가 내린 듯 차갑습니다. 박춘희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귀한 아들 기죽이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연희 그 아이 친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모양입니까? 빨리 보내서 빌게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박춘희는 은근슬쩍 협박까지 곁들였습니다. 안미숙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생각이라니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연희는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은 예술가인 내 눈엔 아주 추한 낙서 같군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사부인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겁니다. 전화를 끄는 안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연희가 울며 토로했던 일들을 기록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안미숙은 이미 딸을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의 박춘희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들 성민은 술에 취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춘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혀를 끌차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춘희는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앞길 막는 년은 필요 없어요. 때 끊기기 전에 아들 잘 낳을 사주 좀 찾아봐요. 연희가 나간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 자리를 비워두고 새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박춘희는 성민을 억지로 깨워 외출 준비를 시켰습니다. 엄마, 이 아침부터 어딜 가자는 거야? 성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닥치고 따라와. 내 인생 펴줄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 박춘희는 성민을 데리고 최고급 호텔 중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여자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유명 식품회사 집안의 막내딸이라고 소개받은 여자였습니다. 박춘희는 여자의 관상을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우리 성민이랑 인상이 너무 잘 어울리네. 사주를 보니 아들 셋은 거뜬히 낳을 관상이야. 박춘희는 연희가 듣는다면 기가 찰 소리를 해댔습니다. 성민은 여자의 배경과 외모가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은 연희를 때렸던 손으로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춘희는 입술을 실룩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그림이지. 지리산 총구석 딸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그 시각 현진그룹 사무실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미숙의 부탁을 받은 조사팀이 대성유통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박춘희가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탈세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팀장은 서류 뭉치를 안미숙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대성유통의 비리 증거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안미숙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박춘희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자기 입속 챙기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 딸이 고생했다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미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안미숙은 화실 한쪽에 놓인 연희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희야, 엄마랑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사람들이 흘린 악의 구렁텅이에서 너를 꼭 꺼내줄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 대신 강한 확신이 서렸습니다. 박춘희는 꿈에도 모른 채 새 며느리 맞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부터 명예 변경 확실히 받아낼 거야. 그 돈으로 대성유통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녀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성민도 옆에서 새로운 여자와 연락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현진그룹 법무팀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대성유통으로 소장을 보내세요. 그리고 박춘희가 관리하는 비밀 장부도 검찰에 넘기세요. 딸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셈입니다. 법무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뜻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대성유통은 내일이면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상철은 차가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춘희의 집은 곧 불어닥칠 폭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연희를 내쫓고 나니 일이 잘 풀리는 듯 취해 있었습니다. 그 집 딸내미,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박춘희는 아들에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식한 확신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입니다. 안미숙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리는 그림은 아주 강렬한 붉은색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말로는 이처럼 뜨거울 겁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 단호한 붓질을 남겼습니다. 지리산의 전기가 안미숙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춘희의 집 대문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야? 이 아침부터 시끄럽게. 잠에서 덜 깬 박춘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보낸 소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춘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당신들 누구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성민도 놀라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안미숙은 지리산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덤덤하게 붓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박춘희 씨, 내 딸 연희가 흘린 눈물만큼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안미숙의 목소리가 산기슭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리산 자락, 상철의 집 앞마당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묵묵히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며 땀을 닦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올라옵니다. 상철은 도끼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비포장도로를 헤치고 온 차들이 마당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수행원들이 일제히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뒷부분의 상성문이 열리며 기품 있는 여인이 내립니다. 바로 현진그룹 현 회장의 부인이자 상철의 제수인 민정아입니다. 민정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철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춥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는 서둘러 상철의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이 흙바닥에 쓸리는 것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산골에서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까? 민정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무능해서 아주버님을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현진그룹의 진짜 기둥이신 아주버님을 이렇게 모셔두다니 저희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정아의 애끓는 목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이때 집 뒤편 나무 뒤에 숨어서 이 광경을 훔쳐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피해 마지막 희망이라며 상철에게 매달리러 온 박춘희와 성민입니다. 그들은 상철의 집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화려한 행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춘희는 입을 벌린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성민아, 저 여자 뉴스에서 보던 현진그룹 안주인 아니냐? 성민 역시 안색이 창백해져서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여자가 장인어른한테 아주버님이라고 불렀어요. 현진그룹의 진짜 주인이라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박춘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신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발로 짓밟고 무시했던 노인이 거대 기업의 뿌리였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정아는 무릎을 꿇은 채 상철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찾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희가 당한 수모를 들었습니다. 그 천박한 인간들이 감히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민정아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복수심과 깊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허리를 숙여 민정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재수씨.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숨어든 것인데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산맥처럼 깊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아는 눈물을 닦으며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전국의 현진그룹 임직원들이 후계자이신 아주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정아는 나무 뒤에 있는 춘희와 성민을 보고 수행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즉각 움직여 나무 뒤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박춘희는 마당 바닥에 질질 끌려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아들 성민이가 연희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시잖아요.
박춘희는 상철의 신발을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습니다. 성민 또한 겁에 질려 덜덜 떨며 상철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아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박춘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아주버님을 부르고 조카 이름을 올립니까? 현진그룹의 법무팀이 당신네 대성유통을 공중분해시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주버님과 연희에게 준 상처 그 100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민정아의 말에 박춘희는 꺽꺽거리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차분하게 박춘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진짜 힘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까? 상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춘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민정아는 다시 상철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 차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이제 따님과 함께 가시지요. 연희가 겪은 아픔, 현진그룹이 모두 씻어내 줄 겁니다. 아주버님, 이제 제자리를 찾으세요. 민정아는 직접 뒷좌석 차 문을 열고 상철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상철은 지리산의 푸른 하늘을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끝낼 것은 끝내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겠구나. 상철이 차에 오르자 연희와 안미숙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와 남편 성민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멀어져가는 세단 행렬을 보며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정아의 방문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진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진그룹의 거대한 위험 앞에 대성유통의 권력은 한낱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민정아는 차 안에서도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지리산을 내려가는 상철의 눈빛은 이제 세상을 품는 거인의 풍모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시린 서울 도심의 대성유통 본사 앞입니다. 화려했던 건물 외벽에는 이미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이 흉물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로비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 뭉치를 실어 나르느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한때 오만방자했던 배성민이 넋이 나간 채 서 있습니다. 성민은 초췌한 몰골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이윽고 현진그룹의 문장이 선명한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멈춰섭니다. 차문이 열리고 예전의 기죽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연희가 내립니다. 연희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성민을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성민은 연희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구두 끝을 잡으려 애걸합니다. 연희야, 아니 여보,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어머니가 하신 일 내가 다 사과할게. 제발 부도만은 막아달라고 회장님께 말 좀 해줘.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나랑 우리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성민은 비굴하게 바닥을 기며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서 복이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혐오스러운 듯 성민의 손을 구두 끝으로 툭 쳐서 치워버렸습니다. 배성민, 당신은 여전히 비겁하군요. 어머니가 내 머리채를 잡고 지하실에 가둘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지? 내가 살려달라고 제발 말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당신은 비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잖아. 연희는 가방에서 하얀 비단 손수건에 쌓인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는 한 움큼의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춘희의 폭행으로 인해 뿌리째 뽑혀나갔던 연희의 머리카락입니다. 연희는 그 머리카락 뭉치를 성민의 얼굴 앞에 힘껏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영혼을 짓밟은 증거예요. 방관하고 동조한 당신도 똑같은 가해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성민은 얼굴에 닿은 머리카락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연희야, 그건 우리 어머니가 흥분해서 그런 거지.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앞으로 평생 내 발닦개가 되어서라도 다 갚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성민은 흙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비참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성민을 쏘아보았습니다. 갚는다고? 당신이 무슨 수로 내 찢겨진 자존감을 갚겠다는 거야?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내민 그 비겁한 손, 이제는 쳐다보기도 역겨우니까. 현진그룹은 당신네 같은 인간들에게 단 1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아요. 그때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이 본사 건물에서 박춘희를 끌고 나옵니다. 박춘희는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채 소리를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성유통 박춘희야. 안미숙,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박춘희는 멀리 서 있는 안미숙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발악했습니다. 안미숙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박춘희 앞에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박춘희 씨, 아직도 기세가 살아있어서 다행이군요. 당신이 멸시했던 신만이 집안의 딸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이제 알겠나요?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내 딸에게 가한 폭행, 법의 심판을 똑똑히 받으세요. 안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박춘희의 심장을 꿰뚫는 서리발 같았습니다. 박춘희는 안미숙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골 여인이 현진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박춘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바닥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사부인,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우리 성민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잠시 후 시아버지 배동우 회장 역시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성민은 부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땅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연희야, 제발 한 번만. 연희는 성민의 비참한 외침을 뒤로하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현진그룹 법무팀장이 다가와 서류를 건네며 깍듯하게 보고합니다. 대성유통 최종 부도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압류되었습니다. 박춘희 씨의 폭행 및 배성민 씨의 방조 증거도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드디어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까지 연희의 차를 쫓아오며 길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줘. 연희는 차 창문을 조금 내리고 성민을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당신들이 저지른 죄를 다 갚으며 살아. 당신이 비웃었던 그 10만이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평생 뼈저리게 느껴봐.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매끄럽게 대성유통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무너진 제국의 잔해와 죄인들의 처참한 울음소리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탐욕의 끝은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박춘희는 호송차 안에서 창살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성민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옆에 앉은 아버지 상철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철은 말없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연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집으로 가자. 상철의 따뜻한 목소리에 연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온 신만이 상철의 정체는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거대한 부와 권력은 오직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악인들은 그 단단한 방패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진그룹의 정통 후계자라는 이름보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더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희의 앞날에는 이제 지리산의 맑은 정기와 밝은 태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리산의 정기가 가득한 안개 너머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그동안의 모진 풍파를 다 씻어내기라도 하듯 상공기는 더없이 맑고 달콤합니다. 상철의 집 마당에는 예전과 다른 평화로운 생명력이 넘실거립니다. 방 안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칩니다. 연희는 부모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속에서 건강한 딸을 순산했습니다. 안미숙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연희야, 고생 많았다. 아기가 너를 꼭 닮아서 정말 예쁘구나. 안미숙은 딸의 땀 젖은 머리칼을 넘겨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는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의 그 지옥 같은 기억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상철은 마당에서 귀한 산삼과 약초들을 다듬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그가 직접 산을 타며 정성으로 캔 보물들입니다. 상철은 방문을 살짝 열고 아기를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쑥쑥 자라거라. 상철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손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희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님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귀한 약초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 약초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몸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요. 상철과 안미숙은 딸의 당당한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지리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작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단아한 전통 찻집, 이름은 노건이라 지었습니다. 푸른 동산이라는 뜻처럼 지친 이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랐습니다. 연희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당당한 사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노건의 문이 열리면 은은한 약초향과 사람 사는 냄새가 번져 나옵니다. 연희는 직접 법제한 약재를 정성껏 우려내어 손님들에게 건넵니다. 이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연희의 차 한 잔에 위로를 얻고 돌아갔습니다. 상철은 찻집 뒤편 약초밭에서 잡초를 뽑다가 손녀를 등에 업고 들어옵니다. 우리 공주님, 엄마 일하는 거 보러 왔구나. 허허. 상철의 웃음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우자 손님들도 덩달아 미소 짓습니다. 연희는 아이를 받아 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손님들이 약초가 정말 좋다고 난리예요. 상철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뭐 있느냐? 우리 딸이 정성을 다하니 약효가 사는 거지. 연희야,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아비는 참 좋다. 상철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대견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그곳에서 도망칠 땐 끝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희의 눈에는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광채가 납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약초향으로 씻어내며 매일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미숙은 찻집 한쪽에 걸어둘 그림을 완성해 들고 왔습니다. 지리산의 푸른 숲과 그 품에 안긴 가족의 모습을 담은 따뜻한 작품입니다. 우리 노건의 보물 1호는 바로 이 가족의 사랑이란다. 안미숙의 말에 연희는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 노건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성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며 산자락을 붉게 물들입니다. 연희는 퇴근 준비를 하며 찻집의 조명을 하나둘 끕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과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인간 홍연희로서의 삶입니다. 지리산은 그런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배성민과 박춘희가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연희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일을 꿈꿉니다. 아기는 무너졌고 인내하며 선을 지킨 이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상철의 지혜와 안미숙의 사랑, 그리고 연희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지리산의 사계절은 연희와 그녀의 딸에게 축복의 노래를 들려줄 것입니다. 지리산 10만이의 딸로 태어나 화려한 도시의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아픔은 이제 노건의 깊은 찬물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오늘도 찻잔을 닦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더 당당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자. 나는 지리산의 딸이니까. 그녀의 다짐이 밤바람을 타고 산 너머 멀리 퍼져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리산에 가면 마음을 고쳐주는 여인이 있다고. 그 여인의 차 한 잔이면 세상의 모진 풍파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말이죠. 연희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를 돕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상철이 평생 지켜온 산처럼 연희도 그렇게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건의 불빛이 지리산의 밤을 은은하게 밝힙니다. 상철과 안미숙, 그리고 연희와 어린 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고난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그들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지리산의 능선 너머로 하루를 갈무리하는 붉은 낙조가 장엄하게 펼쳐집니다. 세상을 다 삼킬 듯 타오르던 태양도 산의 품에 안기면 이토록 순해집니다. 현진그룹의 정통 후계자이자 거대한 제국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상철은 이제 화려한 양복 대신 흙먼지 묻은 낡은 등산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상철은 현진그룹이 더 크게 성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경영권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과감히 맡겼습니다. 그에게 진짜 소중한 것은 높은 회장님의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키고자 했던 내 가족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평화가 훨씬 귀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 낡은 철제 서류함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그 안에는
경영권 승계 서류 대신 빛바랜 가족사진과 약초 도감이 들어 있습니다. 상철은 사진 속 연희의 어린 시절을 어루만지더니 조용히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서류함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무기가 될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상철은 곁에 앉은 아내 미숙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참 편안하구려. 역시 우리는 산 사람인가 봐요. 미숙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 화려한 서울집보다 흙냄새 나는 지리산이 우리 집 같네요. 연희도 우리 손녀도 저렇게 밝게 웃는 걸 보니 이제 다 보상받은 기분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은 마당 너머 찻집 노건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연희는 아이를 등에 업고 손님들에게 내놓을 찻잔을 정성껏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아픔의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연희는 창밖에 부모님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따가 제가 새로 우려낸 약차 한잔 하러 오세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로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 그들의 웃음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요. 상철은 다시 10만이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다시 이름 모를 약초를 찾아 깊은 숲으로 향할 것입니다. 박춘희와 성민이 탐욕에 눈이 멀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10만이의 삶은 결코 비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 정직한 뿌리가 있었기에 상철은 거대 기업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성유통의 비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지만 지리산 노건의 따뜻한 찬물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줄 것입니다. 미숙은 캔버스 앞에 앉아 마지막 붓터치를 정성스럽게 갈무리합니다. 그림 속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가족의 뒷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이야기가 완성된 것 같네요. 참 길고도 험한 길이었어요. 상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고생 많았소, 임자. 이제는 다 잊읍시다. 산이 저렇게 다 품어주지 않소. 지리산은 상철의 말에 화답하듯 깊은 어둠을 들이우며 마을을 감싸 안습니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찻집의 전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내린 지리산 자락에 작고 낮은 집의 불빛만이 따스하게 빛납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연희는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을 청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신만이 할아버지가 살았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산맥을 넘어 평화롭게 퍼져나갑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지며 지리산의 일부가 됩니다. 탐욕은 짧고 정의는 길며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하다는 진실이 산자락에 머뭅니다. 상철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다시 소박한 자리로 돌아온 용기가 만든 기적입니다.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가족의 사랑만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입니다. 연희는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작게 속삭입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상철은 마당으로 나와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의 별을 봅니다. 지리산의 전기는 그렇게 대를 이어 흐르며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틔웁니다.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이제는 사랑으로 채워갈 시간만 남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여운처럼 남으며 길었던 대장정의 막이 내립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